네, 어제 나온 기사 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표밭으로, 유권자들은 꽃밭으로. 총선의 열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유권자들은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관심을 갖고 제대로 뽑아야 유권자들의 생각과 뜻이 국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꽃보다 선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두화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선거를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투표까지요. 사실 뭐 이제 누구를 선택할지 이미 정한 사람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부동층이 많은 거 봐서는 아직 많이 못 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8일과 9일 날 일단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재작년이죠. 6.4 지방선거 당시에 사전 투표율이 11.5% 정도 나왔는데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최종 투표율이 56% 정도 나왔기 때문에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8일부터는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율이 그러니까 최종 투표의 한 20%를 차지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보통 사전 투표를 또 끝나고 나면 사전 투표 끝나고 온 분들이 또 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그렇죠. 주위에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투표가 끝났으니까요. 예, 투표 끝났으니까 자기는 네.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알게 모르게 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지금 이 새누리당이 네. 이 그 중앙당에서 긴급 선거대책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자체 판세 분석에 의해서 네. 상당히 지금 140도 어렵다 네,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런 그 사전 투표를 앞두고 나름대로 이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네, 네.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8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더 바짝 좀 선거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를 할 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의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투표의 지지율하고 일치하는 비율이 아주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또 사전 투표율도 높아지고 있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당이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말씀하셨지만은 사전 투표율 결과가 지금 보니까는 일간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 투표율 결과가 최종 투표라고 거의 일치한다. 91% 가까이는 일치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막판 표심이 어떻게 좀 움직일까도 싶은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전투표가 직장을 다닌다던가 하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져서 네. 사실상 부재자 투표나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여권 견제 심리가 많은 예. 야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네. 이 지난번 선거 때부터는 어르신들이 이 초반의 선거 분위기가 야당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략적 투표를 하기 시작해서 네. 어르신들이 사전투표 현장에 부쩍 줄을 길게 서서 네. 사실상 야당에 유리한 사전투표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인구 구성이라던가 지역별 투표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야가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네. 사전투표가 바로 본선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이제 선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전 투표를 미리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꽤 많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때는 사전 투표 때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10대, 그러니까 20대, 30대별로 이렇게 투표율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율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혹시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연령층이 투표를 많이 했다면 새누리당이 유리하게 해석을 할 거고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다면 아마 야당이 좀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 투표가 있든 없든 하고요. 또 투표를 갖다가 아예 그냥 정치적인 선택의 하나로 네. 나는 뭐 정치가 꼴 보기 싫고 찍어줄 정당이 없어서 안 찍는다.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가 예상만큼 우리나라의 최종 투표율을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날 투표 당일날 어차피 할 사람이 사전 네. 투표를 하니까 미리 가서 하는 것이지 안 할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투표일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전 투표할 때 해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한국에는 50% 초반대에 거의 어떤 형태의 투표든 이렇게 고착되고 있고 대선이 있을 때만 조금 올라가는 네. 이런 행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투표율과 비교해서 이번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좀 관심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지금 후보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선거운동법 관련해 갖고 후보자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이렇게 목에 걸고 하는 이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변호사님이시니까 예. 선거운동 관련해 갖고 불법행위냐 아니냐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림도 좀 있긴 한데 이더 변호사님께서 그 그래픽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음식들 요즘에는 뭐 사실 후보들이 음식 제공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직접 예. 제공할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제공할 때 젓가락을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 그래도 선거 사무실에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앵커가 사는 지역구에 이제 선거 사무실 잠깐 가볼 일이 있었는데요. 네. 선거 사무실에 일정 부분 다과는 비치를 해놓고 네. 있거든요. 근데 다과는 허용이 됩니다. 네. 선거법상 허용이 되지만 원래 음식물을 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게 선거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젓가락 같은 거 음식물을 먹는데 실제로 쓰는 젓가락 같은 걸 제공하는 건 네. 금지돼 있고요. 근데 이제 다과는 먹어야 되니까 뭐 김밥이라든가 떡이라든가 과일 이런 건 허용이 되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건 허용이 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먹는 도구의 문제군요. 예, 근데 네. 그게 도구를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쑤시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한돼 있죠. 네, 네. 그리고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본격적인 음식물이니까 음식물이 제공 금지돼 있고 다과가 허용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예. 그다음에 후보자의 결혼식 주례도 불법 기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예. 또 무엇보다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인지도가 낮은 후보도 그렇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의 경우에도 네. 자기와 친분이 있는 가수라든가 개그맨이라든가 유명 인사들이 많이들 와서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선거할 때 와서 인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노래라든가 본인의 본업과 관련된 거죠. 아, 가수의 예, 노래, 예. 코미디언의 개그 이런 공연을 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애국가 제창이라든가 통상적인 행사 진행 같은 거는 허용이 돼서요. 네, 네. 저도 이번 주말에 가봤더니 이제 유명한 파페라 가수가 왔는데 네. 이제 파페라 가수인데 본인 노래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네. 애국가 제창을 하자 이러는데 아, 예. 애국가 제창도 혹시 또 노래를 불렀다고 문제가 될까 봐 네. MR을 트는 걸로 대체하기도 하는 아, 그런 네네. 양상을 녹음된 봤습니다. 음악을 틀어놓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법은 사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네. 그걸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사람들만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인의 지지 후보 응원은 금지돼 있고 확성기 사용도 금지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돼 있고 또 할 수 있는 행위를 선관위의 해석을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실제 선거법 재판을 하거나 네. 선거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검찰이나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의 해석도 사실 대검에서 공안기획관이 일률적으로 거의 통일해서 일관된 해석을 적용하고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요. 선거법 해석서가 있거든요. 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예. 해석서가 있는데 검찰에서 펴낸 해석서 이게 기준이 되지 사실 선관위 유권 해석도 조금 달라질 경우도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조금 애매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도구의 문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기준 자체도 애매하고 특히나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도 큰 스피커를 설치해 놓으면 안 되는데 나 들고 있었다 이러면은 선거법 해석이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잖아요. 요즘 그 포터블이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성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확성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네. 선관위가 그 이 사법기관하고 의논을 했어요. 네. 선거법 자체에서 좀 모순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법인가 탈법인가를 예.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 네. 수 있을 정도로 네. 명쾌한 기준이 되어야지 선거법이 저렇게 복잡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쑤시개를 가지고 하면 그 이쑤시개가 조금 길면 젓가락만한 이쑤시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산적 끼우는 거. 그렇죠. 그 이쑤시개로 먹으면 또 합법이냐 불법이냐. 애매하네요. 그 이쑤시개 길이 센치를 재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행태의 법은 네. 좀 웃기는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이런 규제가 자칫 선거운동 자체를 후보자든 선거운동원이든 아니면 일반 유권자든 간의 선거운동을 법이 정한 방식에서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식으로 부담들의 선거운동 위축돼서 예. 가뜩이나 투표 참여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원칙은 그거 같습니다. 돈은 묻고 입은 푼다. 네. 그래서 그 유권자들에게 실제 금품이라든가 향응이라든가 제3자를 통한 기부 행위만 되지 않는다면 네. 자유롭게 요새는 그 인터넷이나 SNS 자기의 개인적 주장을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그
그 돈은 묻고 입은 푼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제가 보기 민주정치를 꽃피우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투표 인증샷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 그 인증샷 같은 게 찍기는 하는데 다만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는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비밀 투표를 보장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어떤 사람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위반이니까 예. 보통 기표소 안에서 앉아 자기 찍었다 하면서 투표 용지 들고 그렇죠. 기표 용지 들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는 불법이죠. 그러나 이 투표소 앞에서 저 오늘 사진 그렇죠. 오늘 투표했습니다. 어디 투표소 앞에서 찍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표하십시오.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 투표 앞두고 유권자들도 또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면 보통 여의도연구원은 웬만큼 좀 신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의 이름은 한두 번 바뀌었지만 예. 사실 여의도 연구원의 위상은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 새누리당 내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네.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어서요. 네네.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당 내나 당 외에서도 아주 신뢰를 크게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엄살 작전이 아니냐 네.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있는데요. 네.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또 정치를 평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는 성향이 있지만 네.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고요. 예. 지금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해봤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젊은 층이라든가 유선 전화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그렇죠. 많잖아요. 앵커도 안 갖고 계실 저희 집 수도. 유선 전화 없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의 표심도 확인하고 네, 이러면서 그냥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보고 긴장을 하자 네. 이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당내 상황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엄살 작전이라고 할 수만은 없고 네. 투표층, 지지층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면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네. 이제 휴대전화로 보는 새로운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 새로운 성향도 파악한 거기 때문에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예. 저 얘기하시면 우리 동네 새누리당 당 청년 부장이 웃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어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야지. 예.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뭐 처음으로 역대 최악의 오보가 여론조사에 오보가 나오지 않을까. 200석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예. 그 예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인려 다야구도에서 야당 심판원이 전혀 안 먹힐 정도의 그런 그 무주공산의 선거인데 그리고 네. 처음에는 공천 파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당의 고정 지지층들이 이탈해서 부동층으로 갔지만 네. 결국은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정 지지층들이 정당 지지도로 집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보기에도 인려 다야구도와 두 번째 정당 투표율이 변함이 없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네. 이번에 사실은 그 야당 최악의 그 총선 예. 역사적으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막 엄살이라고 하는데 선거 유사가 보면 자기 대선 얘기하고 희희낙낙하고 아주 즐거운 표정 아니겠습니까? 네. 말은 속여도 표정은 못 속이는 겁니다. 네. 여당 압승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서로 엄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론조사 면에서 실제로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한 7%포인트 가까이 좀 빠진 걸로 지금 여론조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천 파동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공천 파동 있은 지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떨어질 때는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그 공천 파동이 가장 결정적인 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사실 이번 선거는 아예 안 할까 가지 말까 이런 생각할 예. 정도까지 사실 뭐 이번에 이 기상천외한 모습을 새누리당이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에 가면 네. 결국 그 열성적인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결국 투표로 오죠. 네. 투표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뭐 지금 여의도 연구원의 자체 분석 자체가 약간 불리하게 나온 건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새누리당이 무난한 가반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 뭐 어떻게 오늘 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부자 몸조심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예. 지금 뭐 그 김무성 대표가 요즘 잘 하시는 것이 셀프 디스 아닙니까? 네. 스스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여러 가지 앉아 이 시선을 끌어모으는데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뭐 한국에서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보수 정권이 딱 두 번 졌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그때 1960년 자유당 무너지고 민주당 예. 정권 들었을 때 한 번 짓고요. 예.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그 탄핵풍 때문에 한 번 예. 졌고 그 딱 두 번 졌습니다. 딱 사실. 두 번 중에 전 한 번을 겪었군요, 그래도. 아, 그렇군요. 딱 두 번 그렇기 중에 한 때문에 번이요. 그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서양호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권이 지금 분리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라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 계속 요즘이요. 엄살을, 예. 정치가 뻔뻔해져 가지고 옛날 같으면 예. 서로 우리가 예. 잘했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이렇게 대성을 국민들이 줄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요즘은 예, 우리가 예. 질 거다라는 말을 갖다가 하면서 미안해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치 공학적인 테크닉을 가져와 가지고 예. 정치가 기술적으로 되어가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면 진짜로 반성을 하고 울고 다녀야죠. 우리가 야당으로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야권 그 연대를 못해서 그냥 안에서 한 40% 떼주고 말 거를 저래 나가갖고 다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너무 세였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이 우리가 공천을 그따위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해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패러디 화면을 가지고 무성의 옥새를 들고 나르샤. 저는 그걸 하는 거 보고요. 저분들이 좀 정상적인 마인드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멍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율하고 국민의당 지지율은요. 1월 달에 국민의당이 이렇게 15% 가니까 새누리당이 30% 초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가 국민의당이 이제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새누리당이 원상 회복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다시 국민의당이 올라가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예. 정확하게 그만큼 딱 떨어져요.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이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제로섬 관계다. 예, 예. 이런 법칙이 분명히 있는데 예,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얼마 전까지 엊그제까지 페이스북에 어제도 그랬죠.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 이런 글을 갖다가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요. 자, 야권 분열은 유리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당 지지율을 갉아먹는 부분은 또 도외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부분인데요. 네, 네. 솔직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이런 상태로 일주일만 더 떨어지면 네. 서울이나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뭘 해야 되느냐. 국민들 앞에요.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특히 고정 지지층한테 윤석민 공천을 자르기로 했으면 처음에 그냥 잘라버리고 네. 그걸 갖다 옳다고 우겨야지 저런 식으로 시작과 끝이 다르게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네. 고정 지지층들 특히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들이 한 30%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한테 납득이 가게 해명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투표를 갖다가 거부하는 행태로 네. 이번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오는 지지율보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선거를 하게 되면 더 작게 나와서 예.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한 5% 안팎으로 예. 한 4, 50개 지금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 안 좋은 결과로 갈 수가 있죠. 예. 새누리당이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좀 그 정당 지지율 그래프만 보더라도 국민의당과 연동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정확하게 거예요. 일치하고 있어요. 저도 쭉 1월 달부터 봤는데. 네, 네. 실제로 그런데 저런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네. 소선거구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3명이 나온다면 1등이 3등분을 한다 하더라도 5%만 갖고 가면 네.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야당이 지금 딱 분열돼서 그렇죠. 지금 합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물론 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지율보다 더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네. 저는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네.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소선구제에서는 무난하게 경합 지역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 새누리당 예. 압승의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새누리당 선거 전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만약에 박빙의 승부라면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잡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경제의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냐 아니면 그 여당을 힘을 실어줘서 경제 일자리 창출해야 되냐 이런 경제 이슈나 먹고 사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의 핵심 그 선거 전략이 뭡니까?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 네. 종북 문제부터 시작해서 색깔론까지 끌어들이는 건 뭐냐면 이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즉 고정 지지층의 결집만을 하겠다라는 어제까지 멱살 잡고 서로 죽이는 살리고 하던 사람이 어부발해주면서 네. 서로 당내 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예, 예. 그리고 당 밖으로 야당에게는 원색적 비난하는 것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예. 아까 말씀 차재형 교수 얘기한 대로 35%에 40%의 득표만 있어도 예전에는 51%가 표했는데 지금은 35, 40만 있어도 야당의 분열로 어부질이 얻을 수 있다. 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네거티브 선거로 일관하는 것만 보더라도 네. 야권 분열에 대한 반사이익 즉 새누리당은 이번 누워 떡먹기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누워서 떡먹기 선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찬양할 게 아니라 예. 새누리당을 누워서 떡이라도 먹게 만드는 야당에 대한 자성을 하셔야 지금은 되는 이제 거 새누리당 아닙니까? 얘기할 테니까요. 네. 아니 그럴 바야 예. 야당한테 안철수한테도 떡 하나 주고 국민의당에 정의당에도 떡 하나 주고 이래가지고 떡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 네. 선거 누워서 단일화 떡 때도 먹기로 책임론 이겼을 얘기를 텐데 하시자고요. 왜 그렇게 떡을 안 나눠 먹는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새누리당을 부러워해요. 근데
저는 네. 사실 선거 결과를 보면 저희도 뭐 전 비례대표를 했으니까 지역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 예. 모릅니다만 선거 결과를 보면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예. 이제 선거 상황실이라든가 선거 이제 당일날 당직자들끼리 이제 상황실을 지키다가 밥을 먹으러 가거나 해보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게 네. 뭐 사회 심리학 이론까지 안 갖고 온다 하더라도 개개의 국민이 투표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전체 국민이 움직여서 투표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보면요. 네. 항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반사 이익을 얻어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이상을 얻고 압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과반은 얻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쨌든 안겠소이다. 어쨌든 잘 모르겠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와중에 일부 후보들이 당 색깔인 빨간 옷을 안 입고 흰 잠바를 입고 하는 게 흰 잠바는 탈당 무소속 의원들이 주로 입던 옷들이어서 이게 혹시 무슨 뜻인가 좀 싶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나름대로 지금 김성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흰 옷을 입고 저렇게 운동을 해서요.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인데 네. 제가 사는 동네 전 아직 한 번도 저 모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 뭐 해석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흰 옷이 이 좀 젊은 층들에게 또 아니면 새누리당 거부감이 많은 층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몸짓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건 뭐 선거 전략하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공식적인 지침이 빨간 잠바에 빨간 잠바에 글씨요. 흰 번호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하얀 잠바에 빨간 빨간 번호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거군요.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제가 뭐 그렇게 뭐 저는 뭐 정치적 의미를 그걸 부여하기가 네. 그렇게 예, 조금 하지 설명을 않다고 드리자면 네. 지금 정준길 후보, 함준규 후보, 김성태 후보인데요. 사실 네네. 저 세 명의 특별히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의 지역은 새누리당 텃밭 지역이 아닙니다. 아. 새누리당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지역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누리당 색깔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공식적인 선거 복장이 두 개가 선택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운동원들이 뒤에 보이시죠? 예, 운동원들은 빨간색 옷을 많이 입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원들 사이에서 후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 후보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는 흰색을 입는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꼭 저 후보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저 후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또 약간 텃밭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함의, 의미를 아주 크게 두기는 조금 크게 해석할 어려운 필요는 없다. 부분인 것 이재호 같습니다. 후보는 예. 이재호 후보가 지금 이번에 그 낙천돼서 무소속 네.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호 후보가 지금 거기 지금 무공천 지역이라서 네. 일본 후보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재호 후보가 헷갈리겠네. 낮 시간에는 빨간 잠바를 입고 다니면서 아, 예? 여기 낮 시간 주로 만나는 분들이 그 고령층들이니까 예, 예. 노인들한테는 일본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출퇴근 시간에는 또 하얀 잠바를 젊은 사람들 입는 거예요. 다녔대요. 젊은 사람들에게 전략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 함의를 갖고 움직이시는 거죠. 저는요 이게 저기 후보들한테는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게 만들어야지 저래 잠바 못 입게 하고요. 운동원들만 입게 해야 된다 봅니다. 예. 평상시에는 저기 옷 좋은 거 반지락한 거 입고 다니다가요. 예, 예. 선거 때만 저렇게 잠바 입고 흡수룩하게 그렇게 평상시에 국회의원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 호텔 사우나에서 막 넣은 것처럼 그냥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선거 때만 네. 마치 서민들인 것처럼 저렇게 잠바 입는 게 저는 못마땅하고요.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뭐 버니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 누가 잠바 입고 다닙니까? 네, 트럼프나 네, 네. 다 그냥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은 정장을 채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저는 뭐 저 장면을 보면서 새누리당 후보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분들은 그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 좋은 말로 권력 의지고 나쁜 말로는 배지 욕심인데 그것이 야당과는 그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은 표만 된다면 빨간색인 로고를 버리고 파란색으로 가기도 하고 파란색에서 빨간색 또 흰색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 길바닥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절도 할 줄 아는 즉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권력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이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 따라서 이미 선거는 어쩌면 시작하기 전부터 여당의 저런 기세에 의해서 야당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외부적 변인에만 노력하고 내부적인 결심들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야당의 수권 의지가 있는가 즉
도탄에 빠진 국민의 민생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보자면 막상 흰 점퍼 입고 다니는 무소속 탈당 후보들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대구 동구갑도 그렇고 대구 북구갑도 그렇고요. 경남 밀양 조혜진 그 후보가 출마한 지역도 그렇고요. 초반에 어떤 분위기랑은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박빙에다가 어좀 좀 처지는 여론조사도 좀 나오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소위 말 텃밭에 이분들이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아무리 초반에 표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표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전통의 지지층이라는 것이 그게 무섭거든요. 그게 네.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점점 선거 막판으로 가면 네. 정당 투표, 정당 쪽을 보면서 예. 우물보다는 예. 그쪽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 유승민 의원이 초반에 저렇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가감하게 공천 안 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아마 유승민 정도는 살아올지 몰라도 나머지는 살아오기 힘들 거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겠죠. 예. 만약에 처음 판단부터 저분들이 유승민계 의원들이 다 살아 돌아올 것 같았으면 새누리당 이렇게 공천을 안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조혜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보니까 좀 처지는 경우가 예. 보이지만 그러나 하여튼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고향이 대구라서 아는데요. 이제 어떻게 유권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려고 하는 순간 예. 이제 1번을 보통 찍죠. 이제 1번이 아니라 다른 번호를 찍으려고 하면 뒷꼭지가 당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처럼 네.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그 지역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여권의 심장이라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개 유권자도 사실은 대통령을 뽑아들였기 때문에 뽑아준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또 뒷받침을 해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예. 분들이 있어서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네, 네. 지켜봐야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 분위. 예, 저는 이래 봅니다. 저 무소속이 어떤 가치 때문에 여권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향하는 어떤 공통점이나 내용이 확실히 있다 하면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야말로 싸우고 온 내용이 유승민 의원조차도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죠. 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경제정책에 조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랬다.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르다.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각을 세워갔더라면 네. 모를까. 한마디로 감정 때문에 이렇게 공천에 둘러싸서 저 파장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야 뭐 지금 무공천 상태라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옆에 같이 이제 뭐 유승민 계라고 해서 공천이 이렇게 낙방된 사람이나 또 비박 의원들 이런 분들이 예. 적극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당사자들도. 예. 이런 양상에서 저분들한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지지율이 모이기가 어렵고 네. 그렇다 보면 이 홈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그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리해지거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양상이죠. 선거도 사람이 하는 거라서 한솥밥을 먹고 있던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갔다고 해서 바로 매정하게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배웅하듯이 차츰차츰 지지율을 줄여가게 되고 네. 또 새로 온 사람을 바로 한 번에 인물 바뀌었다고 완장 바꿔 차는 것처럼 만세하지 않고 예. 신고식을 좀 하면서 적응 기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당 투표 지지율을 회게 될 텐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승민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구는 유승민 혼자서는 살아날 수 있지만 무소속 연대가 어렵다면 유승민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선거 중반전도라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예. 왜 대구가 유승민과 무소속 연대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새누리당을 살리는 길이고 대통령을 더 잘 모시는 길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막판 판세는 이대로 정당 투표 지지 성향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이 유리해질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쯤까지 알아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좀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그 서양호 소장께서 하도 새누리당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면은 지지율을 바닥 찍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110 플러스 알파까지 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더민주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 소리고요. 네. 제가 보기엔 단일화 관련해서 무전략으로 대응하고 단일화를 정말 하겠다는 사람들이 단일화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오만불손하게 아예 국민의당을 경쟁자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태도로 일관해서 단일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이 없다. 그냥 단일화, 해묵은 단일화 레코드판을 트는 거로만 생각하고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될 때라고 단일화 전략을 포기하게 된 배경은
국민들에게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그 수단인 단일화만 얘기하지 목적인 무능한 경제를 심판하기 위한,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예. 라고 이야기 되는데 본말이 전도되고 수단만 제기해서 결국은 국민 여론도 설득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당도 압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더 기대할 건 선거 전략 없는 것 같고, 이 네. 유권자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가 그 여당의 일당의 독주가 가능하다면 이제 의회의 고유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상실되고, 예. 특히나 경제 무능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네. 기존에 하던 것이 잘했다라고 중간 평가를 받아서 오케이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재벌과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즉 여당의 경제와 의회의 견제 기능에 대한 그 견제 심리가 유권자들이 발동되는 그것 하나만 남은 게 아닌가.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에서는 더 이상 뭐 크게 기대할 건 없고 유권자들이 현명한 그 선택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더민주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당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략이 없다면 좀 어떻게 지금 선거 막판을 풀어가야 될지 좀 싶은데요. 일단 김종인 대표를 저렇게 데려온 이유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네. 그걸 갖다 제대로 이렇게 지적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저렇게 춤추는 장소나 다니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중앙당에 앉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화를 갖다가 제기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내부에 어떤 전략이 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믿는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호남의 정서라는 부분이요. 거의 뭐 한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이틀이면 거의 다 되고요. 이번에 이 1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쭉 변해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 순식간에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또 더민주로 왔다가 또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도는 사이클이기 때문에요. 예. 거기 뭐 지금 더민주가 국민의당에 비해서 현재로 보면 뭐 한 1대2 정도로 지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네. 거기에 이 결국 차이라는 것이 불과 3~4%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이 어떤 심리, 그 심리는 뭔가 하면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이번 총선도 결국 분당이 된 거고 야당이 예. 그리고 대선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겠느냐 이런 쪽으로 모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한 8일 남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에 그래도 큰데 의원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호도 다시 한번 모아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의당이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국민의당 스스로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은 반사이익이지. 예. 1, 2당의 그 잘못에 의한 국민의당이 잘한 건 없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금 호남 자민련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 외에 전국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네. 대부분의 당선 가능성은 이 호남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당이 스스로 이랬던 이 범위를 갖다 매우 축소시켜 버렸다. 네.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더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마지막에 집중 공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민주당은 지금 새누리당하고 싸움은 사실상 뭐 별로 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호남의 고정 지지층에게 호소해서 네. 이 자신들을 이 국민의당으로 갔던 지지율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쓸 수 있는 유력 전략이라 봐요. 근데 지금 호남에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을 문재인 대표가 가느냐 마느냐로 계속 이렇게 그 신경전하는 것도 네. 지지층에서는 좀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도 좀 싶은데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그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호남을 가겠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가겠습니까? 사실 총선 때도 못 가게 된다면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하는 과정에 언제 호남을 갈 것인가? 호남 지지층 일정 부분은 지지층이 있으니까요.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총선에 있어서는 지금 그 각 지역의 후보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 유세를 하러 가는 형식이 될 텐데요. 예. 그리고 당에서도 그러면 이제 전략 전술적으로 지원 유세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 요청이 없다면 어떤 명분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선거는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실패로, 야권의 실패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실패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사실
사실 여당으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중간 선거, 정권 심판론 같이 될까 봐 가장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야당이 그 부분을 잘 집어내지를 못하고 예. 있는데요. 저희가 민주정치랑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그 고대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그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 무해무익한 게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게 아마 야당의 역할일 겁니다. 투표율을 올리고 지지층에게 그 견제 심리를 발동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의 지원 유세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갖고도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서 야권의 심장조차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야권의 모습이 네. 아까 드린 것처럼 그 민주정치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못하고 있는 야권의 실패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큰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 뭐 거의 90% 넘는 지지를 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못한 그 네. 원죄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네.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그러니까 야권 대선 주자 1위, 뭐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1위를 그렇죠.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지금 차기 대권 주자 1위입니다. 네. 이분이 아직까지 그 지금 호남 가는 문제를 갖고 뭐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된다는 그 자체가 예. 저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그 이 한계를 그냥 아직도 그냥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오늘 당장이라도 뭐 호남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밀어줬던 양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뜨겁게 지지하는 양반이 왜 그러면 총선 때 코뼈기도 안 보이느냐? 예. 그런 홀대론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가서 호남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뭐 이 정적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수도권이나 충청을 돌면서 예.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열기는 예. 나름대로 상당히 뜨거운 편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우리 이도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앞으로 향후 대권 행보를 위해서 이 호남행을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부분이 예.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가서 본인은 그러면 여차하면 나는 대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진정한 각오를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지난번 대전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전의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후보 찍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희정이가 된다. 예, 예. 안희정 대망론을 띄우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 수사로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가 엇갈릴 수 있지만 예.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발언 자체가 상당히 가지고 있는 파장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럼 뭐 호남에 가서 예를 들면 정세균, 우윤건 뭐 아니면 뭐 우리 양양자 후보 키워주면 앞으로 차차기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 유권자들에게도 호남 출신들한테 예. 내가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다. 예, 예.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과거의 친노 패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이 당내의 패권 문화는 내가 종식시키겠습니다. 눈물로 업소를 한다면 네. 저는 충분한 소구력을 아직도 가질 수 있다. 가기로 돼 있는 건데 네, 덤 네. 때리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보세요. 이번 주말에 가는가 안 가는가. 네, 네. 제가 보기엔 뭐 친노의 패권주의가 문제라고들 지적한다면 예. 그런 친노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반노와 그 반문 그도 또한 패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김종인 대표가 중앙위원회 투표 이후에 다시 친노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예. 호남의 반발감 때문에 우려해서 예. 문재인의 등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의 문제를 반노나 비노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호남의 유권자가 표가 양분화돼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소위 말해서 야당 심판론, 엄밀하게 말하면 문재인 심판론에 더 가깝고 20대, 40대는 그거보다는 야당도 밉지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야당에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권 교체 의지가 크기 때문에 예. 제가 제가 보기엔 김종인 대표 20대, 40대 인기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 50대 이상 인기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길은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예. 두 분 다 손을 잡고 이번 주말을 넘기기 전에 일요일 날 가셔서 월, 화, 수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 날 막판에 호남의 민심이 김종인과 문재인과 손잡고 야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친노 못 믿으니까 이 김종인이 보증하겠습니다. 호남 광주 민심들 믿고 이번에 당선 가능한 야당의 힘을 모아서 여당 일당 독주 견제해 주십시오라고 허심탄회하게 정면 승부한다면 전 광주 호남 민심
마지막으로 역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방송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해주잖아요. 예. 문재인 광주 가는 것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거론되도록 해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려고 하는 다 작전입니다. 네. 정치인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다 가게 돼 있어요. 연출자는 누군가요, 그러면? 작전을 짜는. 어쨌든 가든 안 가든 진정성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대담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신 네 분 감사합니다.